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오늘 밤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은 원팀이 되어 마지막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사 지연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생 예산 증액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5일과 6일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설 구급차의 불법 행위를 막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전히 답보 상태인 선거제 개편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관련해 인간적 도의를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어린 놈 발언,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정조준한 겁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의원들의 반민주적 발언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발언은 민주당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소추는 무겁게 사용돼야 할 국회 권한임에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수사 방해나 정쟁의 도구로 여긴다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의 침대 축구 예산안 심사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점을 여당이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시전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본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켜 심사를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여당의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비용 부담과 사회적 비극을 줄일 수 있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란 겁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총선 핵심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가 나오는 상황에서 간병 지옥을 해결하고 돌봄받을 권리를 지킬 해결책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비롯해 보호자들과 간병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병 파산과 살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보호막이 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간병을 하다가 간병을 포기해서 그때 아마 유기치사죄로 아들이 아마 징역 4년인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참으로 참 가혹한 참담한 현실이죠. 이 대표는 비용 문제를 고려해 우선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부터 추진하고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8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고 간병보호사 수준의 간병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실적이 엉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본 유치보다 자본 유출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이 우리 정상회교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만 보면 105조 원, 우리 대통령은 7조 원 유치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영업사원을 CEO들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될까요? 잘라야 될까요? 이런 가운데 지도부 경고 이후에도 김용민 의원의 계엄령 선포 주장 등 계속되는 당 인사들의 강경 발언 논란에 당내에선 지도부 차원의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채택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과 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특위 위원장은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국민의힘 간사는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과 대법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 확인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한 번 열리는 점과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점을 내세우며 공백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법부를 이끌고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9월 22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에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써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 검증에 집중하겠다며 대법원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해서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진실을 판단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야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정년으로 인해 대법원장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임기가 6년인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후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열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아직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사법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코리아 원팀이 돼 1년 6개월여간 달려온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천지원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프랑스 파리에서 제173차 BIE 총회가 시작됩니다. 두세 시간이 지난 오늘 자정 무렵이면 2030 세계 엑스포 앞에 부산이라는 이름이 붙을지 여부가 확정됩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는 BIE 회원국 182개국 가운데 분담금을 납부한 최대 180개 국가의 비밀 투표로 결정되는데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가 있으면 개최지로, 그렇지 않으면 1, 2위 국가가 결선 투표에 들어가 최종 개최지가 확정됩니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접전 양상 속에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에서 승산을 본다는 전략입니다. 1차 투표는 아마 어느 나라도 얻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1등이나 2등 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사실상 결선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표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상황. 정부 외교의 사각지대를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의회 외교로 메워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주력해 국제사회에 거듭 일관된 부산 지지를 당부해왔습니다. 한국의 유치 노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일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 투표를 앞두고 코리아 원팀의 정부와 국회, 특히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지원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파리 현지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를 향한 막판 의회 외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개월 동안 75개 국가 700여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광폭 외교를 펼쳐온 김진표 의장도 부산 엑스포 개최를 기대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법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각 환호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세계의 주목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 셈법이 다른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바로 대통령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노란봉투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가장 먼저 꺼낸 워딩이 바로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었습니다. 네. 이 지난 본회의 때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이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 말씀하셨던 이 거부권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이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파업을 조장한다는 등 이 불필요한 폄훼는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여부를 놓고 협치를 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협치와 존중의 태도로 임한다면 협력할 것이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또 국민을 거부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탄핵 남용이냐, 거부권 남용이냐 서로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순방 귀국 후 곧바로인 시점이긴 한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거부권이 기정사실화된 결정이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한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 거부권을 언제 쓰느냐를 놓고 시점을 놓고는 다소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이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면서 이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핵심 관계자발 설명에서 이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다가 헌법을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라는 게 변화하진 않은 건데 자연스럽게 오는 금요일, 즉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앞서 하루 전인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등의 표결이 있기에 이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날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강행을 하면 윤 대통령이 다음 날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다소 부담이 없어지는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연말 정치 전국 분위기를 가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오는 그 토요일이 되겠네요. 이제 토요일까지가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인데 그 하루 전날인 1일에 금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위성정당 방지법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관련한 해서 이제 어떤 선거제 방식을 당론으로 정할지를 놓고 이제 고심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 민주당의 이 위성정당 포기를 주장하면서 본인이 다음 총선 때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고 또 병립형으로 회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에도 국민 앞에서 국민통합과 이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으니 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낸 이 최병천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요. 내년 총선에서 현재인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비례대표 결과가 민주당은 0석인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26석을 얻게 된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빼앗기면서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총의를 모을 예정이지만 이 선거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하나의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 이 방지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걸 놓고 희생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놓고는 또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이 적지 않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 아니다. 또 이미 최재형 의원이 이미 종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데 네. 왜 종로가 험지인가 이런 반응인데요. 이에 대해서 하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원희룡, 한동훈의 이 종로 출마설이 나올 때는 종로가 험지고 하태경이 나간다고 하면 험지가 아니냐면서 이 최재형 의원에게도 식사를 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당 지도부와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당무 감사 결과 하위 22.5%의 당협위원장에게는 컷오프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 당협을 제외하면요. 204곳의 당협 중 46곳, 즉 5명 중에 이 1명은 공천 배제가 되는 셈인데요. 여기서 배제된 이들 중에서 현역 의원들의 경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이준석 끌어안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회의론이 조금씩 또 나오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 부모의 교육 탓이다라고 얘기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 곧바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해석이 어렵다면서 사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두 당이 당내의 리스크들이 이 산적한 셈인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두 당이 여러 의견들로 나뉜 당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가까우면 올수록 여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로 더 한층 다가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이른바 기촉법을 두고 여야는 2026년 10월로 일몰 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2+2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쟁으로 인해 기촉법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만 이뤄져도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비리검사의 방탄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멈춰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기록보존소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기록이 담긴 구슬총서를 발간하고 증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은 13번째 발간물이며 국회 도서관은 2016년부터 의회 정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박 전 의장이 부드러운 언어로 정치인의 모범을 보였으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확립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분야 법률을 살펴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데이터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권현영 법제도 거버넌스 TF장은 국민이 최우선인 정부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엑스포 결정 D-Day입니다. 오늘 자정 넘어 내일 새벽이죠. 약 1시경에 드디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4시경, 한국 시간으론 오늘 자정쯤부터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엑스포 투표권이 있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정상들과 며칠째 전화통화를 하며 부산 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부산 유치 기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극적으로 유치했듯이 부산 엑스포를 향한 우리의 하나된 마음이 5.1머니의 승리를 거두는 기적이 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울경 메가시티까지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원팀의 노력이 오늘 밤 좋은 결실을 맺길 염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투표에 앞서서 진행하는 마지막 경쟁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사우디 리야드가 5.1머니를 앞세운 풍부한 자본력 등을 무기로 중동 지역 회원국의 표심을 잡았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지원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산업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차별화를 꾀합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한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면서 역전승을 노린다는 계획.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되는 PT 이후 182개 회원국들이 익명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후보 도시 가운데 한 곳이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3분의 2 이상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1, 2위 재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축구에서 10분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축구에서의 마지막 10분에 결승골을 넣겠다는 심정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처럼 유독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61조의 잭팟이라는 경제 효과 창출의 이유도 있지만 과거 여수, 대전 엑스포와는 달리 전 세계적인 공식 인증을 받는 이른바 등록 엑스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등록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불리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모두 유치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분으로 유치에 성공하면 한국은 3가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막껑마 2030 엑스포는 부산에서 오늘 밤 국민 모두의 염원이 꼭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부모 잘못 파장입니다. 그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저는 혁신위 활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준석계뿐만이 아니라 당 안팎으로 인 위원장의 부모 언급 발언을 두고 K꼰대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꼰대 정당 이미지는 다 강화한 것으로 혁신의 성적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퇴장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파장은 여전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부모 잘못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며 몸을 낮추자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싹수가 없다는 취지로 역공을 펼친 건데요.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유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날선말로 주위에 상처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행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병 당협위원장도 입이 10개라도 잘못이라면서도 영업 운전박대 등 자신의 버릇 없는 막말에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인 위원장은 확실히 이준석과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이 간절한 이때 애꿎은 설화로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인 위원장 혁신위의 동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락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탄핵안을 제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에 철회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네. 선택이 중요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본회의는 별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이 앞으로의 좀 계획을 들어볼까요? 네, 아니 저희도 예산안을 신속히 심의해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는 거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서로 진지하게 임하자라고 예결위 간사나 저희 원내대표님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탄핵안 같은 경우에 수차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합의된 본회의 일정에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면서 법안 통과를 안 시킨다든지
예산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그 민주당이 어제 당부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인 당원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60표가 동일한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이제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20표 가치가 같도록 하는 겁니다. 돌연 총선과 관계가 없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나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싶고요. 또 대의원의 축소로 강성 지지층만 더 강화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대의원 제도의 유의미성을 떠나서 대의원이 당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표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도를 설계했을 때도 대의원 1표가 최대한 당원 20표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당원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당원들의 표의 가치가 대의원의 표의 가치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벌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고민대로 돌리는 것이고 이거는 지난 혁신위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일부를 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얘기되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탄희 의원이 오늘 위성정당 금지, 당론 채택을 촉구하면서 험지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탄희 의원이 쏘아올린 험지 출마 선언, 당내 반응도 좀 들어볼까요? 우선 이탄희 의원은 뭔가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험지 출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게 아마 내일 의총에서도 많은 얘기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내일 의총 보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예정된 의총에서 그 선거제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고 들었는데요. 위성정당 금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이 대표가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당내에서 이제 선거제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동형을 유지하는 한 위성정당은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는 막을 수 없으니 이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인이 준연동형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촘촘하게 내보자라는 지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도 이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지고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당의 어떤 통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의 룰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안과 또 최신 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12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12월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선거제 합의가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민주당은 방금 이제 박주민 의원의 말씀도 이제 전화 인터뷰 들으셨겠지만은 연동형 또 이제 병립형을 두고 아직 그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내일 의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좀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용인정 불출마 선언을 했고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지도부의 결단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좀 방향, 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좀 방향의 틀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12일이면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 22대 총선이 이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야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서부터 여야를 총합해서 초당적 선거개혁 TF까지 구성을 해서 1년 넘게 지금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이 돼야 이제 룰이 정해지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를 두고 의견이 굉장히 이제 팽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준연동형 제도 같은 경우는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하면서 마련한 이제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21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선거 치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위성 정당이 설립되고 사실 문제점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아쉽더라도 이전 제도로 유기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으로 소외계층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소유계층과 또 전문가 그룹들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그 제도의 취지를 10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들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21일 18시간 동안, 그러니까 18시간인데 사실 그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전장현 소속 한자협이 이종성 의원님 그 사무실을 불법 점거를 했더라고요. 이 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또 농성을 벌였던 일인데 해당 단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이제 전장현 산하에 이제 한자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입법을 사실 저지할 목적으로 우리 의원실을 불법 점거한 사건인데요.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자협이라는 게 이제 한국 자립생활센터 총연합이라고 하고 자립생활센터들의 이제 연합단체예요. 한자협, 자립협회군요. 네, 자립생활센터 연합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한 260여 개소가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개소당 평균 2억 원이 넘는 이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총 500억이 넘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더하면 연간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이제 중요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들 센터들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그래서 복지 시설을 편입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이제 이런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법정 시설에 이제 편입하게 되면은 복지 시설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뭐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라든가 네.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각종 그 세제 감면 혜택 등 이런 주어지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센터들, 그 과반이 넘는 센터들이 사실 10여 년 전부터 이런 법적 지위를 네.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해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법사위에서도 뭐 여야 간 이견 없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제 무산시키기 위해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벌였는데 이제 저들 주장으로 되면 법정 시설이 되면은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자기네 센터들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좀 억지 주장으로 이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국회의 이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또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의 이제 테러 행위라고 저는 보고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좀 의지를 좀 밝힌 바 있고요. 예, 불법 점거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국회 방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국회 사무처에 대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제 이제 국회 내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국회 방어 체계에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고 또 최근에 발의하신 이제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사설 구급차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또 이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이 법안을 왜 발의하셨는지 그 계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달 발의한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에 소속된 구급차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 그리고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이런 금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체가 관리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을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사설 구급차 운전자들의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내지는 또 무면허 운전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특히 우리가 사설 구급차, 불법 이런 단어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관련 사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을 우리 사회가 좀 논의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이제 제출받아서 이제 살펴보니까 네. 이런 사설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네. 병원들이 이제 그런 사설구급차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335개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324개소가 그 운전자들의 구급차 운전자들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게 범죄 경력 조회를 거의 정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해 이제 만취한 구급차 운전자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맞아요. 이제 발생을 했고 음주 상태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무면허도 이제, 있었죠? 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구급차 운전자는 이제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이송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발의한 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응급 환자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행사를 좀 빨리 가려고 한 수십만 원을 주고 총알 택시처럼 좀 네.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좀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구급
자, 사설 구급차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에 있어서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분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리 체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네.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리 감독 체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관리 감독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이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좀 포괄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운전자들을 채용할 때부터 뭐 범죄 경력 조율이라든가 좀 강력한 제재 수단을 좀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이런 구급차 운전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인력 수급난도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에게 관리감독 책임 의무를 좀 부과해 놓고 우선 법안이 개정되고 이런 체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응급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네. 제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설 구급차가 총알 택시 뭐 영업을 했었고 또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했던 사람한테는 뭐 환자인 척해라 뭐 이렇게 연기까지 뭐 이제 그 당부를 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로 운전을 하면서 양보하고 비켜줬던 그런 구급차 중에도 그런 차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군요. 그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달부터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 구급차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제 민간 구급차 제도 개선 협의체를 이제 꾸려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첫 회의를 했고 아마 지난주에도 회의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할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이송 업체들 또 뭐 이송 관련해서 이송 첫 치료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 대신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송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개선 속에 포함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건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가 발의한 그 법안도 함께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설구급차 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서 환자의 이제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협의체 논의 내용대로 좀 제도라든가 법령을 마련하는데 저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또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소신 있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갖고 계신 뭐 목표나 다 이루지 못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20대 국회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 5월 달에 이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하지만 이제 다른 어떤 무엇보다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장애계를 대표해서 국회에 입성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적 또 정치적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어떤 신뢰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정당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장애인 대표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하겠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뭐 우리 당 내지는 이제 시민 NGO 단체들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또 정책 우수의원으로 그러셨죠? 4년 연속 수상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개월이 채 남지가 이제 않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신 우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이제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설 구급차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선거제 개편을 합의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